조직폭력배들은 이제 광범위하게 관여가 돼 있고요, 사실은.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이제 말단으로 들어가서 경력 쌓고, 실력 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관리자도 하고, 결국에 뭐 나중에 조직도 운영을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캄보디아에서 이 스캔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조직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3월에 이 제보를 받자마자 바로 경찰에 자료를 넘기고 함께 추적을 했는데요. 로맨스 스캠 범죄를 하는 조직이었고요. 1차 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맨스 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총책이 있습니다. 로맨스 킬러들은 여자인 척, 통화하고, 채팅하고 이런 애들이죠. 그러면 그 총책에 대해서 아시는 정보들이 좀 있으실지. 깡패에서 말하는 거죠. 로맨스 스캠 하는 거 보고서 자기도 이제 배워갖고 캄보디아로 넘어간 거죠. 이 한국인 총책이 그 국내에서 조폭으로 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인 동업자에게 좀 자금을 투자받아서 그 돈으로 그 조직을 좀 시작하게 됐던. 우리가 흔히 대륙 동남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5개 나라가 있는데 이 5개 나라를 모두 다 합쳐서 카지노의 수를 쉬게 되면 캄보디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이 대륙 동남아에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곳은 미얀마 국경 지역에 몇 군데. 근데 여기는 외국인들이 거의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결론은 캄보디아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스캔 센터의 본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가 2010년대 이후에 엄청난 개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인 프놈펜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많은 건물을 짓게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은 했는데 공급을 많이 했는데 수요가 제대로 공급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중국인 범죄 집단이 와서 싸게 건물을 임대를 하고 거기를 범죄단지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인. 한국인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아누쿠빌이라는 데가 경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카지노를 부활시켜서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카지노로 하여금 외화도 벌 수 있게끔 했는데, 말씀대로 코로나 터지고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서 많은 공간들이 비게 됩니다. 인근에 점포 같은 게 좀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높은 철문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안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게끔 그렇게 막혀 있었고, 스캠 조직이 사용하던 사무실 건물입니다. 밖에서 안쪽을 볼 수 없게 높은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옆에 그 경비원이 원래 상주했을 듯한 그 경비실이 하나 있고, 그 CCTV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에 사람이 없는지 그 철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긴 상태였습니다. 각 웬치마다 특성이 조금 있지만은 뭐 공통적인 거는 교도소 같아요. 높은 담벼락이 있어서 쉽게 도망을 못 가게 한다든지, 보통 이제 검문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드들, 그러니까 경비들이 이제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쪽 라인들은 전부 식당가 갑니다. 식당가. 안에 식당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병원이 있고 이발소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심지어 뭐 이발소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바깥에 나오지 않고도 그냥 먹고 자고 즐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던 단순히 어떤 그 작은 어떤 범죄 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쪽 해당 국가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공적 기관들과의 어떤 결탁 그리고 그쪽 정부에서 강하게 뒷배를 봐주는 사실 그쪽에 있는 뭐 수사기관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협조를 해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든다는 거죠. 천주 회장의 사례는 캄보디아 정부와 재계, 그러니까 정재계의 유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캄보디아가 왜 이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천주 이제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이제 현지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은 뭐 주요 범죄 단지를 좀 만들고 운영한 기업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기업이 범죄 단지를 운영하고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수사 대상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오히려 뭐 굉장히 국가에 기여하는 그룹, 뭐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회사 이렇게만 알려져 있더라고요. 천주 회장은 중국의 복건성 출신, 그러니까 푸젠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20대 초반에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귀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넘어왔을 때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넘어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서 수배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캄보디아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겠죠. 충분히 알았겠죠. 근데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귀화까지 시켜줬으니까. 자기가 옥냐라고 하는데 이 옥냐라는 자기를 또 역시 수혈을 받았죠. 이제 이 옥냐라는 귀족 자기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데 현지에서 좀 큰 기업가들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한테 주는 자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 이런 자기를 갖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 국가에서 신원을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어떤 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할 수 있었고요. 천주라는 사람이 중국에서는 사실상 범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합법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쪽 관료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내가 여기서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온라인 도박이라든가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대응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해를 많이 가했다면 지금은 이제 피해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UN 사이버 범죄 협약에도 가입을 하겠다고 그 두 나라가 적극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그 옆에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알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내정 간섭이라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형사사법에 있어서 공조 절차를 추구하는 것도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도 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공조는 뭐 외교와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사기관 대 수사기관이 도와줘, 뭐 잡아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외교부 쪽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영사라든지 뭐 주재관이라든지 이제 분위기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 단속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